이어서 독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독서에 대해서는 누구나 경험이 있고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국어를 지도하다 보면서 관찰한 게 있어요. 독서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를 비롯해서 학교 성적이 좋아질 것이다. 또는 책을 많이 읽으면 발표나 토론, 글쓰기 이런 것을 잘하게 될 것이다. 또는 나중에 언젠가는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은 저에게 와서 저는 어릴 때부터 애 책 읽는 거 많이 신경 썼고 애도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왜 국어 성적은 이렇게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토론 지도 같은 걸 하다 보면 책을 많이 읽었다는데 발표나 토론, 글쓰기 잘 못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20년 정도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독서가 능사는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해력이 떨어진다, 문장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독해력입니다.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글자는 유창하게 잘 읽는데 읽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걸 초독서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유창하게 잘 읽으니까 내용도 이해했겠거니 이렇게 어른들은 짐작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문해력의 수준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놓고 어른들의 문해력을 테스트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3, 75%가 문해력 1단계 또는 2단계에 속하는 분들이래요. 3단계부터가 토론이 가능한 수준의 문해력이고요. 4단계, 5단계가 전문적인 수준의 고급 문해력을 갖춘 분들인데 이 부분이 약 2.4%, 아주 소수인 거죠. 그리고 토론이 불가능한 수준의 1, 2단계 문해력을 가진 분이 어른들의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 자체가 문해력이 떨어지는 수준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의 독서 지도를 잘 할 수 없고 아이들은 그냥 책을 많이 읽었는데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서 그 내용을 흡수하고 있다고 이것이 토론이나 논술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은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아직 발달이 안 된 경우예요. 지식은 흡수했지만 이것을 재구성해서 자기 의견으로 만드는 능력까지는 아직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 책을 많이 읽으면 훌륭하고 유능해지겠지. 어떤 책에 보니까 책의 인생을 낭비하고 책으로 도피하는 성인들이 많고 그리고 책을 읽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그냥 지식인에 머무는 어른들이 많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서는 어쨌거나 좋겠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독서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독서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표현했는데요. 첫 번째는 남의 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라. 남이 고생한 것에 의해서 쉽게 자기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독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하나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쓰거나 무비판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독서가 위험한 일이다. 일방적인 독서보다는 쌍방향적인 대화나 토론이 진리에 이르는 더 나은 길이다. 이렇게 독서를 반대하는 듯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라는 걸까요? 읽지 말라는 걸까요? 맥락을 잘 보면 책을 읽기는 읽되 혼자 읽지 말라는 거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서양의 스승들은 늘 제자들과 같이 대화하는 토론 방식의 수업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혼자 읽지 말고 같이 읽는 게 좋다는 겁니다. 독서에 접근할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고민들이 어떤 건가 살펴봤더니 주로는 애한테 무슨 책을 읽히지? 이런 고민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읽히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대요. 근데 정작 중요한 책을 왜 읽히지? 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는 거죠. 학교에서 독서 행사를 진행할 때도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할까는 고민을 하는데요. 이 행사를 근본적으로 왜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한 글 수준에 머무는, 뭐 선언 수준에 머무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나의 생각, 나만의 생각, 이걸 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독서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 왜 하는지에 대한 이 방향이 결정되면, 예를 들어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기르고 싶다. 이 방향이 결정되면 그런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할까? 어떤 책을 읽히는 게 좋을까?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식의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럼 독서를 나는 왜 한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독서를 하는 이유는 크게는 필요하니까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 필요하니까. 그리고 책을 읽으면 실생활에 도움을 받기도 하죠. 또 재미있기도 하죠. 또 어떤 책은 호기심이 있어서 그냥 읽기도 하죠. 또 어떤 책은 읽으면 치료 효과, 힐링을 주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있을 때, 딱히 할 게 없을 때 책을 읽기도 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지식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인에서 머무르면 좀 아쉽잖아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식에 대해서 성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실천하는 지성,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책을 읽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독서하면 읽는 단계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으면 독서를 했다, 책을 읽었다 생각하고 마음을 놓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독후 활동으로 독후감을 쓰게 하는 수준까지 가는데요. 사실은 스스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려면 읽고 대화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이 전체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생각하고 읽으면서 대화하면서 생각하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이 과정 전체를 독서라고 생각하고 책을 읽어야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뇌에 물리적인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변화라는 말이 좀 좋아졌다가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건 체인지라 그러고요. 한번 달라진 것이 예전 상태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완전한 변화는 변형이라고도 말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뇌가 물리적으로 두꺼워지거나 용량이 커지거나 속도가 빨라지거나 이러면서 학습 능력 자체가 달라지고 그 천재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나에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내 뇌가 천재들의 뇌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죠. 의식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의식의 수준이. 그러면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송나라의 정자라는 형제분들이 만약 당신이 논어를 읽고서 변화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논어를 읽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독서는 지식을 흡수하는 부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완전한 독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서는 무조건 좋은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독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나만의 독서 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숙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